여러분들 혹시 전세계를 휘어잡는 미국이 붕괴할 뻔했던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에이, 미국은 미국이지 그런 일이 있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당시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연합국들에게 군수품도 팔고 뭐 식량도 팔고 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거두게 되고 최고의 호황기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미국이 망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1920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GDP 기준 42%에 육박했었고 평균 소득이 $1,500에 실업률이 4% 이하였으니까. 하지만 이런 초경제 호황이었던 미국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성장하면서 경제적인 소득 분배가 불평등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상위 부자 1% 정도가 가지고 있는 돈이 미국 재산의 60%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소득은 상류층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했었던 거죠. 근데 또 이 상류층들이 돈을 쓰기는 쓰는데 경제가 막 일어날 정도로 쓰지는 않아. 이게 백화점으로 따지면 명품관에서 돈을 써야 나라가 굴러가는데 저기 2+1으로 파는 추리닝을 사서 입는 거지. 그러다 보니 상류층에게 의존하고 있던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붕괴되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뭐 4%였었던 실업률이 25%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재산을 모두 잃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 집이 없어 판자촌을 만들어 살게 되죠. 자, 그럼 늘의 일급배밀 아니 천조국 미국이 쫄딱 망할 뻔한 적이 있었다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14년 유럽에서 전 세계를 뒤흔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1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이 세계대전에서 번 돈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다시피 미국은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짭짤한 수입을 벌게 됩니다. 미국가 우리 같이 큰 전쟁 중이라 신경 쓸 게 많거든. 전쟁 물자 좀 지원해줘. 그럼 미국이 바로 지원해주도록 하겠다 이 말이지. 그 뭐야 무기랑 식량이랑 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빨리 보내줘야 된다. 오케이 확인. 빠르고 신속하게 무기랑 식량이랑 해서 묻고 따블로가. 여기서 미국이 연합국에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110조. 이때부터 세계 경제 중심 국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산업이면 산업 뭐 농업이면 농업 뭐든 건드리는 족족 다 잭팟이 터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다 잘 풀릴 것만 같았던 미국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산업도 잘 되고 농업도 잘 되고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데 그게 산업, 농업 등등이 잘 되는 건 좋아. 그런데 이 발전에 따라서 늘어나는 생산량을 미국 사람들의 소비량이 못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는 K2 소총을 막 1억 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1억 개는커녕 1000만 개도 안 샀던 거야. 그리고 돈을 써본 사람이 쓴다고 하잖아요. 아니 뭐 평범한 서민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고 해서 돈을 막 펑펑 쓰는 거 봤어요? 나 못 봤어. 시그니엘에서 계란 2개를 18,000원에 파는데 어떻게 사 먹어? 뭐 물론 씀씀이가 씩씩한 사람은 있어. 근데 난 아니야. 이건 너무해. 이렇게 공장에서는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을 계속 찍어내고 농장에서는 먹지도 않는 농산물을 계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생산품들만 쌓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미국 내에서 안 팔리면 해외 나가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전쟁 때 군수품이나 식량 이런 거 팔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으니 아무도 살 생각이 없는 거지. 결국 이 평범한 노동자들만 죽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소비력이 안 늘었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당시 미국의 자본가들은 전쟁이 끝나고 피폐해진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전쟁 때문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선 완전히 노른자 땅인 거야. 뭐 미국 월스트리트 아시죠? 이 주식에 뭐든 때려박으면 다 오르니까 사람이 안 모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대출 받아서라도 주식에 돈을 넣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당시 은행에서는 주식한다고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주식을 좀 하려고 돈을 빌리러 왔는데 아이고 사랑하는 고객님 이렇게 귀하신 곳에 이런 누추한 분이 그래서 얼마? 그게 제가 신용도가 없고 지금 100만원 밖에 없는데 아이 내가 챙겨줄 테니까 넣어도 내가 1000만원 빌려줄 테니까 주식해서 갚어. 대신 우리들 은행이지만 알지? 아니 신용도 없고 자본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1000만원을 빌려준다고? 네 뭐 은행에서는 어차피 넣기만 하면 오르는 주식시장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미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거대한 투기시장으로 변해버렸고 그러다 보니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미국 경제의 버블이 형성되었죠. 실제로 1924년부터 5년 동안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했는데요. 이후 1929년에는 말도 안 되는 성장세를 보이다가 다우존스 지수 즉 미국의 주가 지수가 381이라는 기록을 찍게 됐죠.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한 거냐면 1920년부터 9년 무려 10배 정도 상승한 수치였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 한 주에 100만원이었던 주식이 지금은 1000만원이 된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은 경제 성장을 해내고 있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쉽게도 경제 성장하는 것이 아닌 거품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일본 버블 경제의 원조가 여기 있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일본 버블 경제 때도 그렇듯 이 최고점을 찍고 난 뒤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건 당시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차고에는 자가용을 모든 냄비에는 닭고기를 이렇게 외치며 미국이 앞으로도 잘 살 거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때려 박아버렸던 거죠. 바로 미국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
설명. 실제로 1929년 뉴욕 주식 시장 평균 지수, 즉 다우존스 지수가 381이라는 기록을 찍잖아요. 게다가 1920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GDP 기준 42% 상승, GNP는 800억 달러, 그리고 실업률 4%.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경제 호황기라는 건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개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듯 산업이나 농업 등등의 생산력은 있으나 마나 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실물 경제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주가만 폭등한 그런 현상인 거죠.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도 점점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도 문제가 터져버리기 시작했죠. 먼저 발빠른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투자자들이 발을 빼면서 슬슬 거품이 빠지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 투자자들 또한 허겁지겁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그냥 싹 다, 아니 진짜 한 번에 싹 한매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만에 다우존스 지수는 반토막으로 내려앉았고, 세계 경제 중심 국가였던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전 세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시작인 검은 목요일입니다. 이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미국의 상황은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뭐 아무래도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뭐고 싸그리 폭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뭐 망한 건 알겠어. 근데 얼마나 망했길래 그냥 공황도 아니고 대공황인 건데, 일단 1929년 381이었던 다우존스 지수가 1933년 40일까지 떨어지게 되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약 8조 5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줄면서 10만 개의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예금자들이 돈을 저축했었던 은행들 또한 줄지어 파산하게 되는데, 이때 약 6천 개 은행이 한꺼번에 파산하게 되면서 250억 달러, 하나로 약 30조 3,400억 정도가 공중분해 돼버리고 맙니다. 뭐 파산한 은행에 돈을 넣어놨던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결국 800억 달러였던 GNP는 420억 달러로 떨어지게 되고, 안 그래도 팔리지 않던 물건들이 더 팔리지 않자 매물가가 40%나 하락하게 되게 됩니다. 뭐 여러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줄지어서 파산을 하게 되니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죠. 처음 공황이 시작됐을 때는 300만 명, 그리고 그 이후 꾸준하게 10만 명씩 증가하면서 1933년 실업자 수는 1300만 명. 이 수치는 뭐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퍼센트로 따지면 25%잖아요. 1998년 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졌을 때 회사에서 정리해고부터 퇴출, 심지어 파산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 실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바로 7%. IMF 때 최대 실업률이 7%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제 좀 실감이 되시나요? 그렇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고 있던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하다 보니 결국 노숙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야 여기 내 자리야. 이틀 전부터 이 자리 찌면놨는데 왜 스틸하고 야 인생이 은행 파산해서 있던 돈도 못 받아서 빡치는데 너님이 왜 야 너도? 야 나도. 동지여,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너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 말이야. 오늘부터 같이 자자. 오늘부터 1일 홀리 마마 둘리. 일단 화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이 없는데 비는 어디서 피해요? 그냥 비 오면 판때기 하나 쓰고 자면 되지 걱정하덜덜 마루. 그렇게 거리에 나온 노숙자들은 몇십만 명까지 늘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숙자들이 모여서 미국 곳곳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후보빌. 후보? 당시 미국 대통령 이름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이 후보빌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당시 대공황이 터질 때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때 민심은 후보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후보빌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거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노숙자들이 후보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플랜카드를 걸고 돌아다니는 구직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니 세계 경제 중심 국가 미국이 이렇게 붕괴 직전인데, 그럼 다른 나라들은 무슨 상황인 건데? 먼저 전쟁이 끝난 직후 완전히 망해가고 있었던 유럽은 뭐 말 안 해도 짐작이 가시죠. 안 그래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래저래 복구하느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었는데,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니까 그냥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죠. 그때 당시 독일의 실업자 수는 1932년 전체 노동력의 35%인 600만 명, 영국의 실업자 수는 22%인 270만 명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대공황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이 7, 8년 정도 멈춰버리게 되었죠. 아까도 말했듯이 미국의 대공황은 유럽에만 피해를 준 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생산력이 38%나 떨어지고 각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이 66%나 감소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실업자는 증가하면서 공장은 멈추고 수요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세계 경제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에 놓인 아메리카를 구할 캡틴 아메리카 같은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공황을 극복해야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게 되죠. 바로 그
그리고 유명한 뉴딜 정책. 먼저의 정책은 대공황의 원인이 과도한 공급이라기보다는 충분하지 못한 수요에 포커스를 맞춰 진행되는데, 이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실행한 일은 바로 은행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붕괴 직전인데 은행을 닫아버린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목적은 단순히 은행을 닫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돈을 막 인출해 나가려고 하는 현상,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달러 간의 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이게 뭐 뱅크런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달러는 미국이 망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종이인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금으로 환전해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루스벨트 대통령은 은행을 닫아서 정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빌드업을 시켜버린 거야. 그렇게 금융시장이 날뛰는 현상을 방지해버린 거지. 좋아, 뭐 은행은 그렇다고 쳐. 근데 당시 실업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아까 뭐 최고치니 뭐니 난리를 치더만, 뭐 루스벨트 대통령은 당연히 뉴딜 정책에 높아진 실업률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 놨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이 개발공사는 테네시강 유역에 26개의 댐을 건설하자 뭐 이런 겁니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도 증가할 거고, 댐을 관리하기 위한 수력 발전소도 운영되면서 농업까지 증대시켜버리는 그야말로 미친 정책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때 18세에서 25세까지 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약 200만 명의 인원을 고용시키는 역대급 스케일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바로 민간자원보존단, 즉 CCC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토개발 사업에 청년들을 고용시켜 일자리를 창출했던 건데, 이때 투입된 예산만 30억 달러, 하나로 3조 6,500억이라고 합니다. 또 9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서 심은 나무의 수만 30억 그루가 된다고 하죠. I'm good.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국립공원에 뼈대가 완성되게 됩니다. 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급을 주면서 희망을 주는 루스벨트, 그는 도덕책.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3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미국의 상황을 멱살 잡고 캐리해서 1937년 GNP, 산업생산지수, 통화량 등등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 수준과 비슷한 회복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복과 동시에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인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점점 늘어만 갔고, 뉴딜 정책의 한계에 도달한 미국은 또다시 불황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세계의 판을 뒤집을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2차 세계대전. 뭐 대공황 당시 유럽 제국주의 성향의 나라들은 식민지에 있는 자원이나 뭐 이것저것 뺏어오면서 버틸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뺏어먹을 식민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 폴란드에게 공격을 하면서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때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다. 이때 미국은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국에게 무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리에게 무기 좀 공급해줘. 저 미쳐 날뛰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전쟁 참여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이해해줄 거지? 알겠으니까 무기랑 뭐 센스 있게 식량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한번 해봐서 알잖아, 그치? 그럼 그 묻고 따블러가 알고 말고 호우. 이제 다시 미국은 king is back. 이렇게 미국은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장을 다시 풀가동시키기 시작했고, 필요한 식량의 양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농업 사회가 벌떡 일어서게 되었죠. 뭐 이때부터 망해가던 미국의 산업이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1941년 일본 진주만 공습 이후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미국이 1000만 명의 군인을 파견시키면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완전 고용이라는 이 어려운 걸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길고 길었던 대공황에서 단숨에 탈출하게 되었죠. 이후 미국은 전세계 군사, 경제 모든 분야의 중심 초대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까지 망할 뻔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